새벽 5시였다. 경기도 가평 산속에 자리한 고급 리조트 벼라제의 203호 객실에서 발견된 것은 쉽게 잠에서 깨지 못하기로 유명한 29살 청년 윤재하의 싸늘한 시신이었다. 리조트 직원 정기석이 오전 서비스를 위해 문을 두드렸다가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윤재하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아직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시계가 있었다. 7개가 아니었다. 6개였다. 전날 밤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 잠꾸러기 윤재하를 깨우기 위해 협탁 위에 시계를 하나씩 올려두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7명이 시계를 하나씩 가져다 두었으니 7개가 있어야 했다. 6개만 있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강역 탐정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사건이 강역 탐정사무소에 의뢰로 들어온 것은 사망 당일 오후였다. 의뢰인은 2명이었다. 윤재하의 누나 윤수진과 그녀의 친구 오하나였다. 윤수진은 32살의 단정한 여성으로 눈이 붓고 코가 빨개져 있었다. 오하나는 비슷한 나이에 짧은 단발머리였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이 강역 탐정사무소 50층 소파에 앉았다. 이해나가 먼저 자료를 정리해뒀다. 강혁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윤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경찰은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제 아는 절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협탁 위에 시계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오하나가 덧붙였다. 저도 그 파티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올려둔 건 저를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제하방에 각자 하나씩 가져다 두는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6개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가져간 거 아닐까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폈다. 사망자 윤재하 29세, 직업은 의류 스타트업 대표. 벼라제 리조트에서 열린 파티는 대학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총 9명이었고 그중 시계를 가져다 둔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모임을 주최한 박진서 씨 포함입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7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윤수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이름이 7개 나왔다. 박진서, 오하나, 최도연, 이태원, 송지선, 한기봉, 권나리, 그리고 죽은 윤재하가 8번째 이름이었다. 9번째는 파티에는 왔지만 시계 장난에 참여하지 않은 서정우라는 인물이었다. 강혁이 그 이름들을 훑었다. 벼라제 리조트로 직접 가야 해요. 이해나가 이미 차량과 리조트 방문 일정을 잡아두고 있었다. 오후 4시에 벼라제 리조트 도착 예정입니다. 리조트 측의 협조 요청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산중 리조트 벼라제는 한강 지류 옆에 자리 잡은 고급 숙소였다. 목조 건물 여러 채가 숲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었고 주 건물은 한국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섞인 구조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도착하자 리조트 지배인 허태진이 맞았다. 강혁이 203호로 올라갔다. 경찰은 이미 현장 조사를 마치고 물러난 상태였다. 강혁이 허락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협탁 위에 시계 6개, 사이드 테이블 위에 물컵, 책상 위에 노트북, 없는 것, 7번째 시계, 윤재하의 핸드폰, 어색한 것, 창문 자물쇠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그런데 창문 테두리 아랫부분에 흙이 묻어 있었다. 창문 밖은 숲이었다. 흙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다. 강혁이 창문 근처에 무릎을 꿇었다. 이해나 씨, 이 흙 채취해줘요. 이해나가 샘플 키트를 꺼냈다. 강혁이 방안을 다시 살폈다. 협탁 위 물컵 옆에 작은 수면제 통이 있었다. 경찰이 확인한 대로 뚜껑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통 겉면에 미세한 손자국이 2겹 있었다. 윤재하의 손자국 위에 다른 손자국이 겹쳐 있는 형태였다. 손자국 분석 가능해요.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세종에게 사진 전송하면 리조트에서 분석 시작합니다. 이해나가 사진을 찍어 세종에게 전송했다. 강혁이 협탁 위에 시계 6개를 차례로 살폈다. 6개 시계는 모두 다른 디자인이었다. 일회용 탁상 시계부터 핸드폰 거치대 겸용 시계까지 제각각이었다.
분명히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씩 가져다 둔 것이었다. 없어진 7번째 시계,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지가 핵심이었다. 이튿날 강혁과 이해나는 파티 참석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세종이 미리 각각의 신원을 정리해 두었다. 박진서, 30살, 마케팅 회사 대표, 파티를 주최한 인물, 활발하고 말이 많았다. 최도연, 28살,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차분했고 질문에 짧게 답했다. 이태원, 31살 IT 개발자,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다. 송지선, 29살, 패션 브랜드 머천다이저, 윤재하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알려졌다. 한기봉, 30살, 스포츠 에이전트, 체격이 크고 웃음이 잦았다. 권나리, 28살, 대학원생, 조용했고 눈빛이 예민했다. 서정우, 32살, 건설회사 직원, 파티에 늦게 참석해서 시계 장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혁이 각각을 만나며 공통으로 하나씩 물었다. 파티가 끝난 후 밤에 다른 참석자와 연락을 했습니까? 대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최도연이 약간 다른 답을 했다. 윤재한테 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취침 전에 잘 자라고요. 답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자기도 이제 잔다고요. 그게 새벽 2시였습니다. 강혁이 그것을 적었다. 윤재하는 새벽 2시에 살아서 문자를 보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움직인 것이었다. 강혁이 송지선을 만났을 때 그녀가 먼저 말했다. 재하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한 게 있어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파티 전날이었어요. 재하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뭔가 이상한 걸 알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파티에서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파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윤재하가 뭔가를 알고 있었군요. 그게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전화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파티 이틀 전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이요. 강혁이 사무소로 돌아와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재하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사무소 회의실에서 강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명령을 내렸다. 세종, 벼라제 파티 참석자 전원의 최근 6개월 금융거래 내 내역과 통신 기록 조회해줘. 처리 중입니다. 세종의 분석이 돌아오는 동안 강혁이 파티 참석자들의 이름을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7개. 그리고 죽은 윤재하를 8번째로 적었다. 7개의 시계를 올려둔 7명 중 하나가 자기 시계를 다시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에 뭔가가 묻어 있었거나 시계에 뭔가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 시계 자체가 단서를 남기는 것이었거나.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왔다. 아까 전송해준 흙 샘플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이의잭 3호 창문 근처에서 채취한 흙은 가평 지역 토양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특이한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미량의 합성 왁스 성분입니다. 왁스가 왜 흙에 섞여 있습니까? 등산화나 특수 외투의 방수 처리로 사용되는 왁스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창문을 통해 접근했다면 그 사람의 의류나 신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강혁이 그 정보를 화이트보드에 추가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잠겨있던 창문 자물쇠는 안쪽에서 잠긴 거야. 그 사람이 나가면서 안쪽에서 잠갔다는 뜻이야.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범인이 윤재하 방에 있던 참석자 중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윤재하를 죽이고 창문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내부 참석자가 윤재하를 죽이고 창문으로 나갔거나. 세종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통신 기록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박진서 씨가 파티 이틀 전에 코드명이 치료, 시오인 단체 채팅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료 채팅방 참여자는 총 7명입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치료, 일주일에 7요일이야. 혹은 7개의 별. 7개의 시계와 연결되는 코드야. 이해나가 채팅방 참여자 목록을 요청했다. 세종, 치료 채팅방 참여자 특정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진서 씨 포함 4명이 확인됩니다.
나머지 3명은 암호화된 계정을 사용해서 특정이 어렵습니다. 강혁이 박진서를 다시 만나야 했다. 박진서를 이틀째 만난 것은 강남구 청담동 카페에서였다. 강혁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이해나는 카페 맞은편 자리에서 세종과 연결된 노트북을 펼쳐두었다. 강혁이 바로 물었다. 치료가 뭡니까? 박진서의 얼굴이 굳었다. 그 굳어지는 속도가 일반적인 당혹감과 달랐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왔을 때의 반응이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채팅방입니다. 박진서 씨가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입니다. 파티 이틀 전에 윤재하 사망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서가 눈을 피했다. 그 방은 그냥 친구들끼리 모임 조율하는 방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윤재하 씨도 그 방의 참여자였습니까? 아니요. 왜 윤재하 씨만 빠져 있었습니까? 파티 주최자인 박진서 씨가 만든 방 아닙니까? 박진서가 입술을 움직이다 멈췄다. 강혁이 기다렸다. 박진서가 결국 말했다. 저는 치료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초대받은 겁니다. 누가 초대했습니까? 모릅니다. 처음에 초대 링크가 왔고 들어갔더니 아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 기획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별아제 파티를 그 지시에 따라 제가 준비한 겁니다. 강혁이 눈을 좁혔다. 박진서 씨가 파티를 직접 기획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겁니까? 예,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치료 채팅방의 운영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채팅방 캡처 화면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저도 무서워요. 무서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 보내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박진서에게서 받은 채팅방 캡처를 세종이 분석했다. 분석에 2시간이 걸렸다. 채팅방 내용은 단편적이었다. 별아제 파티 준비 지시, 참석자 구성 지시, 그리고 특정 날짜와 장소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다. 암호화된 메시지 해독에 세종이 집중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암호는 간단한 자리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해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하가 이미 알고 있다. 파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시계를 이용해라. 강혁이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파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시계를 이용해라. 이것은 윤재하를 살해하기 위한 지시였다. 그리고 7개의 시계 장난은 우연한 장난이 아니었다. 치료 조직이 미리 기획한 것이었다. 시계를 이용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해나가 생각했다. 시계 안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 아닐까요? 시계 알람이 울릴 때 일종의 가스나 약물이 나오도록 장치된 시계였다면 강혁이 눈을 떴다. 그래서 하나를 가져간 거야. 장치된 시계를 회수한 거야. 범인이 자기 시계에 장치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계가 어떤 시계였는지 알 수 있어. 나머지 6개 시계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6개와 다른 7번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확인하면 돼요. 이해나가 즉시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가져다 둔 시계가 어떤 종류였는지 사진이나 설명으로 알려주세요. 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진서, 탁상 미니시계, 오하나, 핸드폰 거치대 겸 알람시계, 최도연, 스마트 알람시계, 이태원, 미니 디지털 시계, 송지선, 캐릭터 탁상 시계, 한기봉, 등산용 디지털 시계, 현장에 남아있는 시계 6개는 이 목록 중 하나가 빠진 것이었다. 세종이 현장 사진과 비교 분석했다. 현장 6개 시계 중 등산용 디지털 시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은 스마트 알람 시계입니다. 최도연의 시계가 없어진 것이었다. 강혁이 최도연을 다시 만나야 했다. 최도연이 있는 증권사 건물은 여의도에 있었다. 강혁이 방문을 요청하자 최도연이 회의실에서 만났다. 앉자마자 강혁이 물었다. 최도연 씨, 당신 시계가 203호에서 없어졌습니다. 최도연의 눈이 움직였다. 그건 제가 가져온 시계가 맞는데 없어진 건지 몰랐습니다. 없어진 것을 몰랐습니까? 그날 새벽에 저는 일찍 퇴실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퇴실한 이유는 제가 아침에 회사 출근이 있어서요. 강혁이 최도연의 눈을 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말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었다. 최도연 씨가 치료 채팅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렸다. 최도연이 잠시 물컵을 들더니 내려놓았다. 그 방은 당신이 가져다 둔 스마트 알람 시계에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도연이 눈을 감았다. 저는 시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시계가 없어진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강혁이 기다렸다. 최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는 그냥 파티에 갔을 뿐이에요. 치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 모임인 줄만 알았어요. 치료 채팅방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달 전에 초대장이 왔어요. 모임방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는 얼굴들이 있었고 그냥 있었어요. 치료 채팅방 운영자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메시지만 와요. 강혁이 일어섰다. 최도연 씨, 지금 당장 그 시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해나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를 보더니 강혁 쪽으로 내밀었다. 탐정님, 은비슬 씨한테서요. 강혁이 전화를 받았다. 강 탐정, 나 은비슬이에요. 은비슬은 이해나의 베스트 프렌드였다. 미녀 변호사로 서울 법조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강혁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무슨 일이야요? 별아재 사건 맡으신 거죠? 저도 그 사건과 관련이 생겼어요. 어떻게요? 오늘 오전에 권날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법률 상담을 왔어요. 별아재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이요. 저한테 뭔가를 맡기고 싶다고 했는데 상담 도중에 갑자기 상담을 취소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제 명함 뒤에 뭔가를 적어서 제 책상 위에 두고 갔어요.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치료의 7번째를 찾으세요. 강혁 탐정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혁이 눈을 좁혔다. 지금 어디 있어요? 로펌 사무실이요. 강 탐정 오실 수 있어요. 20분 내로 갑니다. 은비슬의 로펌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도착했을 때 은비슬이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은비슬은 35살이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강혁을 보는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해나가 그 순간을 보고 시선을 태블릿으로 옮겼다. 은비슬이 명함을 건넸다. 명함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치료의 7번째를 찾으세요. 7번째는 방어막입니다. 강혁이 그 메시지를 읽었다. 치료 채팅방에 7명이 있는데 실제 운영자인 7번째가 따로 있다는 뜻이야. 은비슬이 말했다. 권나리 씨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법률 상담을 왔다가 겁을 먹고 나간 것 같아요. 상담 중에 자꾸 뒤를 돌아봤거든요. 권나리 씨한테 연락이 됩니까? 나가고 나서 연락이 안 돼요. 강혁이 즉시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명령을 내렸다. 세종, 권나리 씨 현재 위치 파악해줘. 핸드폰 신호 추적, 처리 중입니다. 5분 후 세종이 응답했다. 권나리 씨 핸드폰 신호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 신호가 끊겼습니다. 상암동, 강혁이 즉시 일어섰다.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뒤편 골목에는 오래된 물류 창고가 남아 있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는 차가 그 골목 어귀에 섰다. 드론을 먼저 띄웠다. 드론이 창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세종이 드론 영상을 실시간 분석했다. 창고 북쪽 출입문 앞에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에도 열 신호가 2개 감지됩니다. 2명이 창고 안에 있었다. 강혁이 창고 쪽으로 이동했다. 골목을 읽었다. 창고 왼편으로 담장이 이어졌다. 담장 끝이 창고 후면 환기구와 연결됐다. 좁은 공간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강혁의 감이 이 골목 구조를 3초 만에 파악했다. 강혁이 담장을 따라 움직였다. 창고 후면 환기구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예요. 다른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치료 7번째 이름을 말해. 강혁이 환기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어두웠다. 한쪽 구석에 의자에 묶인 권나리와 남자 2명이 있었다. 강혁이 빠르게 움직였다. 강혁의 강력계 시절 체력이 살아났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다. 2번째 남자가 달려들었다. 강혁이 옆으로 빠지면서 창고 선반을 이용해 균형을 잡았다. 이해나가 창고 정문으로 뛰어들어왔다.
두 번째 남자가 이에나 쪽으로 돌아섰다. 이에나가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두 번째 남자가 쓰러졌다. 강혁이 권나리를 묶은 줄을 풀었다. 권나리가 강혁을 보자 눈물이 터졌다. 알고 있었어요. 재하가 죽을 것을 미리 막지 못했어요. 창고에서 체포한 두 명은 강민혁에게 넘겼다.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2명 확보했어. 여의도 파출소로 넘길게. 혀가 치료 관련이야. 응, 조심해. 이미 위에서 이 케이스에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권나리가 차를 2모금 마시고 나서야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치료의 내부 구성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치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재하 오빠가 저한테만 얘기해줬어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치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근현대사 비밀 자료를 거래하는 조직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의 숨겨진 역사 문서를 수집하고 팔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강혁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역사 자료 거래. 재하는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재하 오빠가 운영하는 의류 스타트업이 사실은 그 자료들의 보관 창고 역할을 했어요. 재하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2달 전에 창고 한쪽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걸 확인하다가 치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 문서가 뭐였습니까? 1948년 단정 수립 직전 특정 정치 세력의 자금 흐름 기록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조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공개되면 현재 권력층 일부에게 큰 타격이 가는 내용이에요. 강혁의 눈이 움직였다.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하 오빠가 그 문서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원본은 치료가 가지고 있고요. 재하 오빠는 그 문서를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치료에 발각된 거예요. 치료 7번째가 방어막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권나리가 눈을 내리깔았다. 치료의 7번째 구성원은 겉으로는 조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방어막이에요. 누군가 치료를 수사하려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나서서 수사를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권나리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재하 오빠가 알아냈어요. 근데 저도 그 이름을 말하면 위험해요. 강혁이 권나리의 눈을 보았다. 권나리 씨, 이미 창고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더 위험한 상황은 없어요. 권나리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판사 김병기입니다. 사무소 안이 조용해졌다.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판사 김병기, 강혁의 친구였다. 강민혁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법조계에서 공정한 판사로 이름이 났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앞줄에 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강혁이 이번 사건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강혁이 한동안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저녁빛 아래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탐정님,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나리 씨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아요. 강혁이 돌아서서 세종 앞에 앉았다. 세종, 김병기 판사와 치료 채팅방의 연결고리를 찾아줘. 통신 기록과 금융 기록 교차 분석해줘. 처리 중입니다. 20분 후 세종이 응답했다. 김병기 판사의 우회 법인을 통한 자금 흐름이 확인됩니다. 별화제 파티 준비 비용 중 일부가 해당 법인의 계좌를 통해 지출됐습니다. 또한 김병기 판사 명의의 개인 기기에서 치료 채팅방과 동일한 암호화 앱이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 연결이 됐다. 그런데 강혁의 머릿속에 아직 하나가 걸렸다. 김병기는 7번째다. 방어막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은 누구고 조직 전체를 이끄는 핵심은 누구인가? 치료 조직을 움직이는 최상위는 김병기가 아니야. 김병기는 방어막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역사 자료를 거래하는 조직이야. 그 자료를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 사람이 조직의 핵심이야. 이해나가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 치료 채팅방에서 자료 거래가 이루어진 흔적을 추적합니다. 세종이 교차 분석을 시작했다. 세종의 분석이 밤새 돌아갔다. 새벽에 결과가 나왔다. 이해나가 강혁을 깨웠다. 강혁이 소파에서 눈을 떴다. 사무소 소파에서 잠든 것이었다.
이해나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탐정님, 치료의 자료 거래 구조가 나왔습니다. 치료 조직은 한국 근현대사 비밀 자료를 3단계로 거래했다. 수집, 보관, 판매. 수집은 박진서와 같은 말단 구성원들이 담당했다. 보관은 윤재하의 창고처럼 외부 창구를 이용했다. 판매는 익명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매자는 국내외 정치인, 기업인, 외국 정보기관이었다. 그리고 그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 세종이 특정했습니다. 이해나가 이름을 말하기 전에 강혁이 먼저 말했다. 서정우야.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혁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파티의 참석자가 9명이었어요. 7명이 시계 장난에 참여했어요. 2명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죽은 윤재하고 나머지 하나가 서정우였어요.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늦게 도착해서라고 했는데 세종이 리조트 입장 기록을 분석했을 때 서정우는 늦게 들어왔지만 실제 리조트 안에는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이 드론 영상에서 확인됐어요. 미리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답을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시계 장난에 참여 안 한 이유가 자신의 시계에 독소 장치를 심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야. 이미 다른 수단을 써놓은 거야. 다른 수단이 뭡니까? 강혁이 창문흙을 다시 생각했다. 서정우가 직접 창문으로 들어가서 수면제 과다복용처럼 윤재하를 처리한 거야. 시계 장치는 눈속임이었어요. 시계 하나가 없어진 것은 공범이 가져간 거야. 의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치료의 7번째 방어막인 김병기 판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사고사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정확해요.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4시였다. 형 미안한데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강민혁이 사무소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다. 강혁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했다. 강민혁이 자료를 읽었다. 오랫동안 읽었다. 혁아, 김병기 판사 얘기야. 나도 아는 사람이야. 알아. 이거 맞아. 형이 판단해. 강민혁이 자료를 다시 한번 훑었다. 증거 충분해. 서정우와 김병기 둘 다 영장 청구할 수 있어. 서정우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 윤재하 방에서 발견된 수면제 병에 남아있는 2번째 손자국이 서정우 것인지 확인해야 해. 세종이 분석할 수 있어. 이미 분석 중이야. 1시간이면 결과 나와. 강민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혁아, 서정우가 도망치면 어떡해. 이미 드론이 서정우 아파트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 움직이면 알 수 있어. 강민혁이 짧게 웃었다. 역시 준비는 다 해뒀군. 1시간 후 세종의 손자국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면제 병의 2번째 손자국이 서정우의 지문 데이터와 91.4% 일치했다. 강민혁이 영장 청구를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서정우가 체포된 것은 오전 7시였다.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혔다. 드론이 아파트 주변을 경계했고 무인 승용차가 도주로를 차단했다. 김병기 판사는 법원 출근 직전에 검찰 수사관에게 연행됐다. 강혁이 서정우 체포 현장에 있었다. 서정우는 체포되면서 강혁을 보았다. 표정이 의외로 침착했다.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강혁이 그를 보았다. 윤재하 씨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서정우가 천천히 대답했다. 제안은 창고 문서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 안에 포함된 사람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어요. 그 검색 기록이 저한테 포착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죽였습니까? 그 문서는 아직도 어딘가에 복사본이 있어요. 재하가 숨긴 복사본이요. 재하를 죽였지만 복사본은 찾지 못했어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복사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정우가 처음으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알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강혁이 돌아섰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복사본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세종이 윤재하 씨의 클라우드 계정을 분석했습니다. 파티 전날 밤에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한 기록이 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예요. 접근할 수 있어요. 권나리 씨가 윤재하 씨와 가장 친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권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나리가 받았다. 권나리 씨,
윤재하 씨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아요. 재하 오빠가 저한테만 알려줬어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세상에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윤재하의 클라우드에서 복사된 문서가 나왔다. 1948년 단정 수립 전후의 특정 정치 세력 자금 흐름 기록이었다. 서정우가 말한 대로 그 문서 안에는 현재 생존한 몇몇 권력층 인사들의 선조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혁은 그 문서를 강민혁에게 넘겼다. 강민혁이 검찰 내 역사 수사 담당팀에 전달했다. 서정우는 윤재하 살인 혐의와 권나리 감금 혐의로 구속됐다. 김병기 판사는 사법 방해 및 조직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치료의 다른 구성원들도 차례로 수사망 안으로 들어왔다. 사건이 마무리된 날 은비슬이 사무소에 찾아왔다. 강탐정, 덕분에 재미없는 사건 하나 제대로 마무리됐네요. 이해나가 옆에서 차를 내밀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강혁이 창가에 서서 합정동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7개의 시계 중 없어진 하나가 떠올랐다. 없어진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강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건 정리가 모두 끝난 저녁 은비슬이 강혁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 강 탐정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강혁이 합정동 골목 아래 카페에서 은비슬을 만났다. 은비슬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번 사건 때 저도 조금 도움이 됐죠. 됐어요. 저 강 탐정 좋아해요.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은비슬이 눈을 맞추고 말했다.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나 씨가 있으니까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이해나 씨는 제 동료예요. 은비슬이 짧게 웃었다. 강 탐정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이번에 또 알았네요.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비슬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도 사건이 생기면 연락해요. 법률 쪽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은비슬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강혁이 커피를 마저 마셨다. 그리고 사무소로 돌아갔다. 사무소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해나가 아직 남아서 세종으로 다음 의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이 들어오는 소리에 이해나가 고개를 들었다. 탐정님, 은비슬 씨 만나셨습니까? 응. 이해나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새로운 의뢰가 2건 들어왔습니다. 강혁이 자리에 앉았다. 뭔데요? 첫 번째는 부산에서 온 의뢰입니다. 오래된 해운 회사에서 창립자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나가 잠시 멈췄다. 두 번째가 좀 이상합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세종 앞으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해나가 모니터를 강혁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7개의 시계 중 진짜 숨겨진 것은 아직 당신이 찾지 못했습니다. 치료의 문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큰 조각이 서울 어딘가에 있습니다. 강혁 탐정 당신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강혁이 그 문장을 읽었다. 세종이 메시지 발신지 추적을 시작했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강혁이 창가로 걸어갔다. 밤이 된 합정동 골목 위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촘촘했다. 그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윤재하가 죽음을 앞두고 숨겨둔 복사본이 세상에 나왔다.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다. 7번째 시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다른 곳에 있었다. 강혁이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입을 열었다. 이해나 씨, 부산 유언장 건은 내일 출발해요. 이 메시지 추적은 계속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2가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강혁이 이해나의 뒷모습을 잠시 보았다. 강혁이 형사 시절부터 반복해서 느낀 것이 있었다. 사건은 끝났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건은 그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진짜로 끝나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했다. 윤재하의 죽음으로 치료의 한층이 무너졌다. 하지만 근현대사의 비밀을 품은 문서들이 아직 어딘가에 있었다. 그 문서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들 것이었다. 강혁이 소파에 앉았다. 세종이 화면에 새 데이터를 올렸다. 다음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뒤 강역 탐정사무소에 새 의뢰인이 찾아왔다. 칠순의 여성이었다. 흰 머리카락에 반듯한 자세였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소파에 앉더니 강역을 보고 말했다. 제 이름은 윤복이라고 합니다. 윤재아의 할머니입니다. 강혁이 집중했다. 손자 사건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탐정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노부인이 보자기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 시계 하나가 있었다. 낡은 탁상 시계였다. 재아가 죽기 사흘 전에 저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탐정한테 주라고 했어요. 탐정 이름이 강혁이라고 했어요. 강혁이 시계를 받아들었다. 이에나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계 뒷면에 나사가 하나 있었다. 이에나가 나사를 열자 내부에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이것이 8번째 시계였다. 강혁이 SD 카드를 세종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 가득 문서가 펼쳐졌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1910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7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이에나가 강혁을 보았다. 세종이 화면에 문서를 정렬하기 시작했다. 사무소 50층 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다. 그 밤은 아직도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강혁은 그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